지역 경영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및 그리고 특허 법률에 관련된 내용으로 텍스파 13기이고 그리고 특허법인 부인의 진훈근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텍스파 13기의 진훈근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앞에는 뭐 저희 우인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특허법인 우인에서 파트너 변리사라고 이제 직급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파운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고 저희가 매출 관리를 각각 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 이제 개업한 상태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산업재산권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요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돈이나 레이저 포인터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돈이나 아니면 귀금속과 같은 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라 그래서 이제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민법상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가끔 작곡도 하게 되고 발명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형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유형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제 무형의 재산권도 재산권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지식재산권에는 EX로 해가지고 예시로 종류가 있는데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신지식재산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재산권은 저희가 흔히 알고들 계시는 특허나 상표, 이게 산업재산권 안에 다 속하는 권리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혹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장범준이, 벚꽃의 등의 저작권자죠. 장범준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여도 그 뒤에 70년까지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장범준 같은 경우에 사실 3대가 그냥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재산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산업재산권에는 이렇게 4가지 권리가 있어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4가지 권리가 속해 있고요. 이 4가지 권리는 다 각각 존재하는 권리고 법도 다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와 실용신안이 좀 한 몸으로 묶이고요. 그리고 상표, 디자인 이렇게 좀 묶이는데, 자, 특허와 실용신안과 이제 상표 간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특허와 디자인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의뢰를 주실 때 디자인 특허 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주시는데, 그래서 디자인 특허를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주시는 분들은 디자인권에 대한 의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은 좀 요거를 설명드릴 때 좀 판서를 하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 강의장에 판서가 안 되는 관계로 좀 말로 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4가지 권리는 모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출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출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4가지 권리 중에 어떤 하나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처로 이제 청에서 처로 격상이 됐는데 과거의 특허청, 현재의 지식재산처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은 이게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특허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재산처에다가 출원이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한 뒤에 이제
지식재산 처에 특허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심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인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심사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5급 공무원 분들입니다. 네, 비시나 뭐 행시를 붙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고 뭐 약간 특허를 받기에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오게 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해서 설명을 하게 한 뒤에 오케이 하면 이제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프로세스를 취하게 됩니다. 이 특허 이 네 가지 권리가 다 동일한 프로세스예요. 예, 동일한 프로세스인데 보통 저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고 이 거절 이유가 거의 99% 이상 한 번은 통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허와 실용신안이 제가 좀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거는 똑같아요. 기술을 보호하는 뭐 권리는 똑같은데 특허는 조금 어려운 발명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조금 쉬운 발명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도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가 되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이 반밖에 안 되는 10년만 보호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까 제가 심사를 누가 한다고 했죠? 예, 공무원 심사관들이 하시잖아요. 심사관분들이 이게 쉬운 발명이냐 어려운 발명이냐를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실용신안이랑 특허랑 거의 비슷한 눈높이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특허 실용신안을 낸다고 해가지고 뭐 꼭 등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특허를 낸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실용신안은 좀 많이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게 무심사로 그냥 바로 등록이 됐었는데 이게 심사로 바뀌게 되면서 실용신안은 좀 많이 사장이 됐다. 실용신안으로 내실 거면 그냥 특허 내시는 게 낫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저희가 기업 브랜드, 뭐 CI가 됐든 아니면 제품 브랜드, BA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의 특징은 등록을 받은 다음에 10년마다 갱신료를 지불을 하면은 그 존속기간이 계속 영원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의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허는 이제 기술을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저 디자인은 그 물품의 외관,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그 디자인 자체를 보호를 할 때 저 디자인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좀 예시를 드리면, 자 아이폰이 있죠. 아이폰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어떤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터치 기술, 뭐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애플 로고 모양, 사각 모양은 이제 상표로 등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형상, 카메라가 3개 달려있고 뭐 여기 둥근 모서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형태 이거는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디자인인 거지. 그래서 요거 자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쪽 분야가 약간 좀 아무래도 법적인 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 브랜드를 먼저 런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는 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코카콜라처럼 문자 그대로도 받을 수 있고 뭐 나이키나 그리고 요 스타벅스의 저 문양처럼 로고로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흔히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거는 조금 신기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리상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광고에서 장수돌 침대 광고할 때 별이 5개 뭐 하잖아요.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저 별이 5개라는 저 음성 자체가 소리상표로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뭐 광고나 뭐를 할 때 저렇게 별이 5개를 쓰면은 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 통화 연결음에 뭐 띠리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소리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카톡, 저 카톡에 메시지가 오면 카톡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소리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냄새 상표라고 또 있는데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저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가 레몬향이 난다 해가지고 저 레몬향 자체를 상표로 받는 겁니다. 네. 이런 좀 약간 신기한 뭐 좀 상표권도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상표를 저희가 받을 때 항상 상표는 지정 상품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상품 지정하에서 출원해서 등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상표를 저희가 뭐 해서 냈다라고 해서 모든 물품에 이게 다 미치게 되면 좀 공익상 반하기 때문에 상품을 지정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상표 뭐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등록 가능성을 볼 때 이 상표의 유사성도 보지만 상품도 유사를 해야 돼요. 엔드 조건입니다. 네. 엔드 조건이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톡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상표 자체는 매우 유사하죠. 네, 매우 유사한데 지정 상품이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뭐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용 프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이제 지정 상품이 되어 있고, 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용 목걸이 도매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상표는 둘 다 병존하고 있습니다. 병존하고 있고요. 이 밑에 프라다와 프라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프라다 우리말 메이커 매우 유명한 뭐 메이커죠. 그래서 프라다 그리고 프라다 저거는 닭고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네도 서로 지금 현재 등록돼서 병존하고 있는 상표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누군가 이 나이키, 누군가가 아니죠. 네, 나이키 되게 유명한 메이커죠. 나이키의 저 도형을 나이키가 이제 그 선정상표를 받아놨는데 누군가가 요 모양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정 상품을 비슷하게 해서 출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거절이 되겠죠. 얘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출원을 한 겁니다. 출원을 해서 거절 상태에 있는 상표를 제가 따온 거여서 이런 경우는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상표를 내실 때 뭐 지정 상품이 다르다면 괜찮거든요. 너무 저명한 상표만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안 쓰시면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밀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뭐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고, 또 반대로 내가 상표권자인데 내 상표를 쓰고 있어 라고 걸 때도 상품이 유사하지 않으면 내 상표에 권리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를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했는데 이제 애플 뭐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굉장히 뭐 판매를 많이 했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딱 보니까 중국에 2002년에 저 시스코라는 회사가 아이폰의 상표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이 상표명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그 상표가 사용이 안 돼서 그 어떤 뭐 5종의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뭐 바로 그 출시와 동시에 2007년에 양도를 바로 받아서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뭐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저 중국 회사 저 시스코가 상표를 뭐 양도를 안 하겠다 하고 버틴게다가 한 2, 3년 뒤에만 팔았어도 저 상당한 금액이 매우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자 이랜드 그룹 이랜드 그룹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 퓨마의 국내 라이선스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저 퓨마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이랜드랑 계약을 종료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내에서 이랜드 그룹 퓨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이제 불가하게 됩니다.
불가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 뉴발란스랑 새로 계약을 해서 국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실 지금 와서는 퓨마보다 리바렐 쪽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대박을 터뜨린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의 사례인데 이거는 좀 애플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좀 그 사례인데 2009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요. 이게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일본에 갤럭시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 그냥 삼성이라는 브랜드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하다가 2015년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 저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게 회사 기밀이다 보니까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뭐 아마 양도나 뭐 라이센스 계약을 했겠죠.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갤럭시 상표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할 때 뭐 특허나 디자인은 뭐 꼭 필요한 권리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사실. 근데 상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상표는 정말 중요하고 좀 상표를 등록을 안 받아서 좀 문제가 됐던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 2월에 그 부산에서 고봉민이라는 분이 고봉김밥인이라는 어떤 김밥 가게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차리는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좀 전국적으로 좀 빠르게 이렇게 가맹점을 막 늘리게 됩니다. 늘리는 와중에 저 2010년 4월에 어떤 사람,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고봉민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분이 고봉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고 2011년 7월에 갑자기 고봉민 사장님이 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이 뭐냐, 고봉김밥인 가맹점주 중에 한 명이 요 고봉 상표를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가맹점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뭐 고봉민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봉김밥인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간판도 다 바꾸고 포장도 다 바꾸고 해가지고 그 고봉민 김밥인으로 좀 상호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쭉 유지를 하게 된 뭐 이런 사례인데 뭐 사실 뭐 고봉민 김밥인이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행히 그냥 저렇게 잘 뭐 상호명을 잘 변경하셔서 뭐 사업은 유지하고 계시지만 이 중간에 받는 저 고봉민 사장님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뭐 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어떤 금전적인 뭐 손실 이런 것들은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뭐 좀 다행인 게 저 가맹점주가 뭐 자기 가맹점주를 저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 권리남용이잖아요. 권리남용이어서 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은 했고 그래서 뭐 손해배상까지는 뭐 물어주지 않았지만 뭐 다만 뭐 이제 고봉김밥은 뭐 상호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권리관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앞달이라고 혹시 뭐 아시나요? 좀 과거에 많이 잘 팔렸던 떡볶이 분식집인데 앞달이 1972년에 그 아버지가 이제 분식집을 오픈을 하고 뭐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뭐 광고 용어로 저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좀 잘 장사가 좀 잘 됩니다. 잘 되다가 94년에 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 남편이 자유시간이라는 분식집을 오픈을 하고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어서 2002년경에 이제 앞달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고 아마 요쯤 해가지고 아마 앞달을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 가게들을. 근데 저 앞달이라는 상표권은 남편이 아니고 부인 이름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년에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계속 저 앞달로 자기가 다 키웠잖아요, 회사를. 네, 다 키웠는데 당연히 상표권은 부인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달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남편이 세운 분식집 이름이 저 감탄떡볶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동업을 만약에 뭐 하고 계시거나 뭐 향후에 뭐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면은 그 출원할 때 출원인을 꼭 같이 넣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동업을 하시는 분이 내 이름으로 일단 상표 출원할게, 아니면 뭐 특허 출원할게 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 뺏깁니다. 네. 출원인이 나중에 등록이 되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되는 거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되는 건데, 특허권자,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이것도 발명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발명자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동업하시는 분이 너 발명자 넣어줄 테니까 출원인 나갈게 라고 하면은 안 돼요. 네. 출원인에 꼭 공동 출원인으로 같이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딱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업이 뭐 잘 안 될 때는 뭐 좋아요. 네, 다 좋은데 나중에 이게 사업이 잘 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권리관계를 좀 명확하게 항상 출원인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래서 상표를 뭐 출원해서 등록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이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겠죠. 뭐 선정적 상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상표가 뭐 보통 명칭, 예를 들어서 보통 명칭이 뭐냐면은 뭐 순댓국을 파는데 순댓국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받아버리면 모두가 순댓국이라는 이름을 못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별력이 있는지, 저희가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선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그리고 뭐 정명상표, 뭐 삼성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뭐 정명 해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혹시 직접 상표 출원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대리인 안 끼고. 없으신가요? 직접 하셨어요? 네. 대리인 본 것 같은데. 노임장. 네네. 본것 같아요. 네, 상표 대리인. 이름 듣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네. 유튜브 보고 따라서 설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다 그 앞에 상표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해볼 수 있어서 뭐 그거를 조금만 좀 트레이닝이 되시면은 사실 대리인을 아끼고 혼자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저 1번에 딱 판단이 어려울 뿐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상표랑 진흥상품을 기재해서 특허청에 지식재산처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료가 상품료, 그러니까 진흥상품 20개 기준으로 한 약 62,000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1번이 뭐 잘 판단이 돼서 뭐 이제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저 3번은 이제 없는 거고, 만약에 이 1번이 뭐 판단이 좀 덜 돼가지고 뭐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나오겠죠. 선정한 상표가 있다거나 뭐 소명하세요 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과정이 한 번 있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반납료가 진흥상품 20개 기준 약 22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반납료라는 거는 지식재산처에다가 내시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뭐 혼자 하시더라도 최소한 62,000원이랑 저 22만 원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대리인 비용은 상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뭐 4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 30만 원까지 뭐 그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뭐 지금 뭐 영상도 찍고 계시고 해서 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그 4만 원의 대리인을 쓰시는 거는 사실 이 1번에 대한 판단을 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뭐 비용이 들더라도 대리인을 쓰실 거면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대리인을 쓰시는 게 네, 좀 낫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뭐 상표를 하나 출원을 해가지고 뭐 특허청에 내시는 돈 30만 원, 그리고 대리인 비용 뭐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출원료 20만 원, 그리고 이제 등록됐을 때 성공보수 20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합하면은 뭐 한 7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 70만 원에 10년 동안 그 상표를 독점을 하게 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으니까 상표는, 그리고 또 분쟁 소지도 많기 때문에 꼭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뭐 침해가 들어와가지고 그 상표를 못 사용하게 되면 그 상표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뭐 신용이라든가 뭐 광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신입분들 질문이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특허와 노하우의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권리이고, 노하우는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오픈하지 않고 쓰는 거를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공개가 돼요. 네, 출원을 받아니까 출원, 등록 이렇게 있잖아요.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로 공개가 됩니다. 이 공개가 되는 이유는 특허법의 목적이 좀 산업 발전을 좀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 문헌으로서 제3자가 이 특허 문헌들을 보고 새로운 발명을 계속 도출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공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우는 뭐 당연히 뭐 기술 유출이 되지 않는 한 뭐 공개될 이유는 없고요. 요 요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성, 진보성 같은 뭐 어떤 이런 뭐 특허 요건을 좀 갖춰야, 그러니까 심사관이 심사했을 때 그 심사를 통과해야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뭐 노하우는 당연히 뭐 그런 요건을 갖출 필요 없고, 뭐 특허받지 못한 약간 간단한 기술도 뭐 유출되지 않는 한 다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특허는 뭐 청구하는 기준의 사항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요거죠. 네. 이제 제3자가 뭐 그 어떤 기술을 뭐 침해했을 때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민형사적 조치가 되게 좀 수월하게, 예, 명확하게 좀 조치가 가능한 반면에,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실시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뭐 다만 뭐 불법적인 경로로 뭐 기술을 빼돌렸다 뭐 하면 뭐 부정법, 뭐 영업비밀 보호법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호는 가능한데, 뭐 저것도 굉장히 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밝히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뭐 이걸 어떤 기술을 뭐 발명을 했을 때 특허로 받을지 노하우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선택입니다. 네, 기업의 선택이고, 저는 뭐 오늘 뭐 이 장단점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하우로 보호를 받았을 때 좀 성공 사례와 좀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성공 사례는 뭐 너무 유명하죠.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100년 이상 저 레시피 공개 안 하고 노하우도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C. 네, KFC도 80년 이상 영업비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프라이트를 이긴 우리나라의 칠성사이다. 네, 칠성사이다로 이 50년대 이후 출시 이후에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서 지금까지 잘 판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청정원의 해찬들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노하우는 좀 그러니까 좀 요식업 어떤 그쪽에서 좀 잘
특허를 받으시지 않고 그냥 노하우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노하우 보고를 하시는 것 같고, 좀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듀폰에서 이제 케블라 제조 관련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특허로 보호를 하지 않고 이제 노하우로 그냥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코보롱 측에서 듀퐁의 전직과 현직 기술자들을 좀 빼내서 기술을 탈취합니다. 탈취해서 이제 당연히 듀퐁에서는 코보롱이 우리의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죠. 걸어서 2011년에 실제로 코보롱이 영업 비밀 절도로 듀퐁에 약 9.2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듀퐁이 그 이후로 이제 케블라에 대한 시장에서의 독점권이 이제 좀 상실이 됐다. 네, 좀 많이 좀 그 플레이어가 좀 늘어났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실패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저 OLED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이 됐어요. 네, 일부 전직 임직원이 협력사를 거쳐서 중국 업체에 전달을 했는데 2018년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부품업체 대표 등 기술 유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뭐 이제 이 유출된 기술 가치를 수조원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이런 좀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구글 자회사인데요. 웨이모 그 전 웨이모 엔지니어가 자율주행 그 관련 기술 문서를 유출을 해서 스타트업을 창립을 하고요. 이 스타트업 회사를 노무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웨이모도 이제 그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되고 뭐 보상 판결을 받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독점적 우위는 상실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의 대상을 좀 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게 뭐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해되시나요? 네. 전혀 이해 안 되시죠? 네. 저도 처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기다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자연 법칙 뭐 물은 당연히 뭐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뭐 외부에 어떤 뭐 힘이 없는 이상.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아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뭔가를 뭐 발명했어 해가지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특허로서 인정을 못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사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에 뭐 착상 단위가 있을 거고 그 착상을 구현을 해가지고 시제품이 나올 거고요.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 나오고 이제 뭐 판매를 하겠죠. 하면은 꼭 이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상 단계에서도 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만 가능하면 특허로 뭐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제품이 안 나와도 돼요. 특허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착상 단계나 어떤 시제품 단계에서도 특허 출원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설명이 가능하다, 반복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하실 수 있으면 이 앞단에서 특허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네. 앞단에서 특허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좀 어려운 얘기여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 뭐 등록을 받으려면 뭐 신규성이 있어야 된다, 집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신규성은 그 출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모든 문헌들이 다 거절 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어떤 발명을 하고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는데 그 이전에 똑같은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규성 거절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신규성 거절 이유가 되는 거고 출원을 했는데 그 이전에 똑같지는 않은데 뭐 이 문헌을 가지고 뭐 이쪽에 통상의 좀 당업자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이렇게 도출될 것 같아라고
이제 거절을 뛰는 게 이제 진보성인데요. 보통 거의 특허를 출원을 했을 때 거절료가 나오는 게 다 진보성이에요. 네, 문제가 되는 게 거의 다 진보성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재 분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변리사의 영역이에요. 변리사의 영역인데, 딱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특허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가끔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특허는 받고 싶은데 공개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떤 염색 방법이라고 할게요. 뭐 무슨 질문 염색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S1 단계부터 2, 3, 4, 5가 있을 거예요. 그 5단계 중에 핵심이 되는 그 뭔가 포인트의 단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 포인트의 단계만 싹 지우고 추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특허문서만 봤을 때 우리 기술을 따라할 수 없게끔, 대신에 특허는 1, 2, 4, 5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 2에서 4로 넘어갈 때 이 연결관계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읽었을 때 1, 2 했는데 갑자기 4가 더 이거 설명해줘 라고 나오는 게 지금 이 거절이인데, 이게 좀 실무자로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가끔 발명자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어디서 또 비슷한 강의를 듣고 오셔가지고 이거 숨겨주세요 해요. 네. 이거 숨겨주세요 해서 출원을 해요. 근데 저 거절료가 나오잖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 특허청에서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고 저희가 보정을 할 때 출원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 추가가 안 됩니다. 네.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지는 거절 이유여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일상생활에서의 뭐 특허 물품인데 뭐 포스트잇, 그리고 뭐 지퍼백, 그리고 과거에 여기 1972년에 이 캐리어도 미국에서 실제로 특허 받았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구부러지는 빨대, 그리고 저 연필에 이제 뒤에 지우개 있는 연필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특허를 받았던 물품입니다.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특허 관련해서 그냥 몇 가지 좀 신기한 제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출원일 기준으로 그 전에 공개된 것들이 다 거절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공개시킨 것도 다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내가 공개시킨 거를 너무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생긴 게 이제 저 공제외 적용 주장인데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 이제 논문 먼저 퍼블리시 하시고 특허 내신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논문을 내시고 특허를 못 받게 하면 그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나온 제도고,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었어도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을 하면은 얘는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줘요. 다만 내가 공개시킨 것만. 네. 해가지고 만약에 뭐 사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광고로 기술을 오픈을 했는데 출원을 나중에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공개를 했더라도 1년 안에 빠르게 출원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해서 뭐 발명을 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그 권리자가 되는 건데, 발명을 한 사람이 아닌 뭐 그 기술을 탈취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서 뭐 기술을 취득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몰래 출원을 했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무권리자가 특허를 이제 받고 나서 이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얘를 없애버린 다음에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손쉽게 무권리자 특허가 있는데
이제 법원에다가 얘 무권리자니까 저 특허는 내가 갖는 게 맞아 라고 내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 맞아 라고 하면은 저 특허를 그냥 정당권리자한테 그냥 이전이 됩니다. 네, 좀 간편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처분자분은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착상 단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화학, 바이오, 소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술은 보통 다 실험 결과 데이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백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특허 출원을 등기도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가출원을 해놓고 1년 안에 그런 자료들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본 출원을 진행을 하면은 이 가출원 할 때에 출원한 걸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소급이 되면 뭐가 좋느냐? 어쨌든 본 출원과 가출원 사이에 누군가가 비슷한 기술을 오픈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그 사이에 비슷한 기술을 출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단계 있을 때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출원이 있는데, 특허나 상가나 이제 모든 권리가 다 속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걸 권리를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서 그 해외에도 이걸 받고 싶으면 각국에 이제 그 특허를 예를 들면 각국에 다 내셔야 되는데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리조약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그리고 PCT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파리조약은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그 국가를 지정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PCT는 뭐냐 그러면 PCT도 똑같이 1년 안에 PCT 출원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흔히들 국제 출원이라고 하죠. 국제 출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PCT 출원을 한 다음에 일단 내놓고 출원일로부터 한 30개월, 보통 30개월이거든요. 30개월 안에 그 국가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수출을 할 나라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가는 게 비용적으로 맞아요. 네, 바로 들어가는 게.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나중에 사업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CT 출원을 하고 나중에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국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네, 선택의 문제고, 다만 이제 PCT가 끼게 되면은 PCT 출원이 한 쿠션 도는 거잖아요. 한 쿠션 도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한 번 더 들어간다. 네. 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보통 이제 좀 비용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한국은 보통 출원해서 변리사를 꼈을 때의 이제 얘기입니다. 비용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원해서 등록까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미국은 한 1,500 정도, 그리고 일본, 중국 한 2,000, 유럽은 3,000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변리사들이 가장 싸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유럽으로 진출하실 때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럽은 아시겠지만 좀 게을러요. 네, 유럽 특허청 심사관들도 좀 게을러서 심사 결과도 좀 늦게 나오고 좀 비싸고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좀 인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성공적인 특허전략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텍스파 강의니까 효성 거를 가져왔는데, 효성 거 보시면은 이제 크게 스판덱스, 산소섬유, 그래서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특허들을 좀 등록을 받아놨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토탈 개수가 95개로 카운팅을 했는데, 이 95개가 제가 등록권에 대해서만 좀 카운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는 95건, 탄소섬유는 110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452건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멸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저 소멸은 등록 이후에 정말로 20년이 지나서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 몇 년 연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 등록을 유지하려면 그
그 연차료를 중간에 납입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특허를 받았는데 이제 등록료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보통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그 등록료가 확 비싸져요. 네. 확 비싸져서 특허를 가지고 계신데 요거 지금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소멸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뭐 이런 특허 관리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뭐 특허 출원을 하고 뭐 등록을 받게 되면 뭐 특허 출원서에 뭐 발명의 명칭부터 해서 뭐 기술 분야, 뭐 배경 기술 뭐 쭉쭉 있는데 저 뒤에 보면은 이 청구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범위. 모든 권리는 특허의 권리는 다 이 청구범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청구범위를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저걸 쓰고 있어요. 네, 저걸 쓰고 있다. 그러면 내 특허의 침해냐? 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청구항에 써 있는 모든 구성을 다 실시하고 있으면 이 청구항에 대한 침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왕뚜껑, 저 라면 보시면 라면을 수용하는 용기 있죠. 용기의 상부에 결합되는 평면의 뚜껑 있죠. 그리고 뚜껑이 원형의 평면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청구항의 침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청구항 사항을 보시면은 제1항에 있어서가 붙죠. 이거는 얘를 독립항이라고 그러고 얘를 종속항이라고 그러는데 종속항의 경우에는 이 1항의 모든 구성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개의 플러스 일부 뭐 노출된 개공부를 더 포함하는 이 써있죠. 그러면 저기는 이제 개공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청구항 사항은 침해를 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 침해 판단을 할 때 실시 제품을 가지고 청구항 1이 침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독립항이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항도 판단을 해야 될까요? 종속항은 판단할 필요가 없죠. 네. 얘가 권리가 제일 센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리고 가끔 뭐 경쟁사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이제 그 공고를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특허 침해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허 침해는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특허를 받은 걸로는 저희한테 손해가 일어난 게 없잖아요. 네. 뭐 손해도 없고 뭐 부당이 된 것도 없고 뭐 실제로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그 특허에 그대로의 물품을 뭐 판매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상대편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대비 청구항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위랑 아래가 지금 같은 특허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청구 범위일까요? 이 위가 훨씬 권리가 넓은 겁니다 지금. 네. 발수제, 구성이 발수제, 나노물질, 중류수, 섬유화나 처리제 이게 끝인 거죠 지금. 근데 자 밑에 볼게요. 발수제로 뭐 테트라 뭐 하고 뭐 얘가 뭐 2에서 5 중량부와 그리고 중량부 이게 뭐 나무 크기에 뭐 실리카 뭐 TiO2 뭐 해가지고 막 이게 다 한정해놨잖아요. 다 한정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SiO2의 크기를 60나노로만 바꿔도 다 회피되는 거예요. 네,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의 청구항이 훨씬 좋은 청구항이고 뭐 특허 출원하실 때 변리사분들이 뭐 이제 청구 범위를 이제 갖고 올 거예요. 원생 초안이라고 해서 그걸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되게 좀 뭐가 내용이 없을수록 넓은 겁니다. 네, 뭐가 내용이 없을수록 넓은 거고 그리고 판단하실 때 이 청구항 1에서 뭐가 더 빠지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세요. 네.
뭐가 좀 더 빠지면 좋을까? 네. 근데 또 너무 빼다 보면은 또 과거 기준이랑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된다. 네. 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프리스입니다. 지금은 좀 사이트가 리뉴얼돼가지고 이런 디자인은 아닌데 뭐 맥락은 똑같아요. 네. 뭐 키프리스라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키프리스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바로 나오고 이 과거의 특허청 현재 지식재산처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네, 무료이고요. 다만 요거의 좀 단점은 좀 해외 펀드를 좀 서칭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국내 펀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요거 서칭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출원인에다가 뭐 해서 치면은 그 회사에서 출원한 것들만 싹 나옵니다. 네, 싹 나오고 뭐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출원번호, 공개번호 이렇게 있는데 이 번호 치시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요. 요 관련해가지고 맞다. 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 뭐 어떤 식당이나 뭐 제품 광고할 때 특허받은 뭐 해가지고 막 광고하잖아요. 그 광고할 때 출원번호는 보통 뭐 10-20 그 연도 10-2024-뭐 7자리 이렇게 붙어요. 등록번호는 10-7자리가 붙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특허받은 번호에 딱 써있는데 10- 연도가 중간에 껴있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출원만 돼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정보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어떤 키워드를 이제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자유 검색이랑 이제 직접 입력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 검색은 저희가 특허 출원서, 그러니까 명세서라고 그러는데 그 명세서에 있는 모든 문서 전체를 놓고서는 이제 서칭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발명의 명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약 부분이라든가 첨부범위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그 키워드를 넣을 때 저희가 중요한 키워드는 다 이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쓰시기보다는 이거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네. 똑같은 검색어를 넣더라도 이 검색 건수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밑에 특히 이 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키프리스의 이제 좀 연산 부호인데 이 뭐 논리연산이 이 별표가 이제 N도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5억. 네. 일단 뭐 이 정도 이 정도 아니면은 뭐 리얼 뭐와 뭐 사이에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요거 쓰고 요 정도면은 아마 거의 검색 다 가능하실 겁니다. 네. 저희도 뭐 실제로 뭐 절단, 자연산 이런 건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상표는 출원하실 때 뭐 좀 서칭할 능력만 있으면 그냥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허는 웬만하면은 대리를 쓰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그 명세서 작성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 표현들이 너무 좀 난해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저희 동기분 텍스 80만 동기분 중에 직접 출원을 하시고 거절료가 나오니까 이게 대응이 안 돼서 갖고 오셨거든요. 갖고 오셨는데 저도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미 출원서 안에 적힌 내용 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웬만하면 특허는 내실 거면 대리인을 쓰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프로세스는 보통 뭐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변리사가 이 발명 내용이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파악을 하고 얘네에 대한 어떤 선행 문헌들이 있는지 좀 서칭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하는데
이때 이제 환납료, 아까 제가 지식재산 처에다가 내시는 돈이라고 했죠. 요 돈이 보통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인데, 뭐 이게 뭐 심사청구의 유무에 따라 또는 뭐 청구한 개수에 따라 뭐 명세서 페이지에 따라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저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뭐 여기 보시면은 좀 감면 대상이 있어요. 네, 감면 대상이 있으니까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감면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뭐 변리사분들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은 거주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가지고 중간 이제 오피스 액션이라고 해서 거주료 통지가 한 번 나오고요. 해서 아니다, 뭐 진보성이 없다라고 보통 나와요. 나오면 아니다, 우리 발명은 진보성이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하는 단계가 한 번 있고, 이제 거주료 심사관이 그걸 보고 납득이 되면 이제 등록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거절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하고 관람료는 최초 3년분에서 10만 원 정도, 한 처음에 3년분 내고요. 그 다음부터 4년 차부터는 매년 내셔야 돼요. 네. 4년 차부터는 매년 내셔야 된다. 그리고 저기 특허청 심사기간이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반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 추정을 하고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등록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네. 출원을 했다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됐어. 그러면 20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시작점. 출원시. 그러면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뒷기간은 짧아지겠죠. 보호가 될 수 있는 실제 기간은. 근데 이게 사실 뭐 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면 나왔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가 좀 딜레이가 됐어요. 네, 딜레이가 돼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된 상태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우선심사는 뭐 좀 소정의 어떤 급행료라고 할게요. 네, 특허청에다가 빨리 심사해주세요 해가지고 급행료를 내고 좀 빨리 심사를 요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내게 되면은 보통 한 6개월 안에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고 한 1년 안에 이제 특허 가구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심사를 좀 신청을 하는 게 요즘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선심사를 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요건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게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지 인증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발명을 내가 실시하고 있다거나 실시 준비 중이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농기계다 뭐 하면은 뭐 그 농기계를 실물이 뭐 있을 거잖아요.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설업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렇게 빨린 거를 사진을 찍고, 그리고 뭐 실제 몇 년도에 이거를 뭐 수주했고 뭐 이런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네. 해가지고 우선심사를 뭐 가장 좋게는 사실 벤처 인증이랑 이노비지 인증이 있는 게 가장 좀 간편하다. 예.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좀 그 옛날 특허와 좀 요즘 특허를 좀 청광을 비교를 한 건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넓은 거리의 특허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공개되는 문헌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러면 특허를 좀 왜 받느냐 뭐 하면은 이제 뭐 독점권이라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노베이지 인증을 받으려면은 뭐 특허가 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좀 받을 때 유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평가보증이라든가 뭐 담보대출, 투자유치, 이건 이제 은행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허를 받으면 뭐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 뭐 이 특허에 대한 같이 평가해 주시고 뭐 얼마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 은행 안에도 다 변리사분들이 계시거든요.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좀 녹화 중이라 제가 뭐 어디 은행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H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상품이 뭐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현물 출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요 기술 이전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 이 특허가 효용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효용이 없으면은 뭐 그냥 죽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양도해가지고 뭐 양도금을 받고 이렇게 파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 특허는 있어야겠는데 예를 들어 협력사에서 이 특허를 사용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실시권을 라이센싱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라이센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있고 통상 실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용 실시권은 뭐냐?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용 실시권자만 특허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고 특허권자도 그 기술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굉장히 강력한 라이센싱이고요. 통상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일부의 로열티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보통 대기업에서 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납품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죠. 받고 나서 대기업에서 전용 실시권 설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 저는 되게 안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전용 실시권 설정해 하시는 순간 저도 못 써요. 네. 우리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통상 실시권 설정을 할 때 그 라이센싱 비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보통 이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때그때 그냥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매출액의 뭐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그 사이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활용 보상 제도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하고 계신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이게 직무활용 보상 제도가 뭐냐면은 자 회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죠. 그 종업원이 뭔가 기술 개발을 했을 때 그 기술 개발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종업원한테 있어요. 원칙 발명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발명을 한 거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를 하고 종업원한테 일부 좀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혜택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 절세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발명자들은 1년에 7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떼니까 발명자 입장에서는 좀 우여곡치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도 법인 소속의 종업원입니다. 네, 종업원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이사가 명을 하고 법인명을 토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표자한테도 이 보상금이 나가야겠죠. 그럼 이때 이 나가는 보상금도 다 비과세로 처리가 된다. 네. 라는 게 좀 약간 대표자나 이사 직급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좋은 어떤 그런 절세 혜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회사가 이 직무활용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한 25% 정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총 1억의 비용을 뭐 직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2,5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장점이 있어요. 네. 여기 혹시 세무사 회사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규정을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규정을 만들고 공표하고 종업원들이랑 협의하고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뭐 이거를 실제로 시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규정 같은 거는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뭐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절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특화 IP를 진행하면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비용이 좀 부담되실 거예요. 네, 부담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 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요거는 다 발명진흥회라는 곳에서 그 시행을 하는 사업들이고, 발명진흥회가 여기 역삼에 있는데, 발명진흥회 산하에 각 지역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서울, 경기, 강원, 뭐 충북, 충남, 뭐 경북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지역의 소재의 기업들한테 주는 그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작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걸 받을 때 작은 규모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IP 나래 사업이에요. IP 나래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 내용은 이제 100일 이내에 뭐 전문가, 변리사가 붙어가지고 뭐 전 세계에 뭐 어떤 뭐 비슷한 뭐 특허가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다 뒤져보고 뭐 경영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게 특허 출원 한 건이 출원해서 등록까지 관람료만 부담을 하시면은 공짜로 다 지원됩니다. 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총 사업비가 2,500이 있는데 기업 부담금은 이제 총 사업비의 3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15%, 현물 15%인데 여기서 현물은 그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팅을 할 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미팅 참석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현금 15% 하면은 보통 한 370만 원 정도 돼요. 기업 부담금이 한 370만 원 정도 내시면 뭐 특허 뭐 한 번 추가 등록까지 쭉 들어가고, 플러스 R&D 방향이나 이런 것도 다 뭐 붙어서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뭐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것도 보시면은 뭐 특허 출원, 이거 출원 비용 지원이거든요, 다. 네. 출원 비용이 저렇게 저 금액 내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기업에서 부담하시는 돈이 40%다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소상공인이나 여성 기업은 현금이 10%로 또 줄어듭니다. 네. 줄어든다라는 점이 좀 주 혜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있어요. 뭐 보통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디자인 업체가 붙게 되거든요. 디자인 업체가 붙어서 뭘 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 디자인 개발을 좀 많이 하세요. 네. 포장지, 네, 제품의 포장지, 포장 박스, 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은 시안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 좁혀서 이렇게 하는, 나중에 셀렉을 하고 하면 도면 파일 나중에 받거든요. 네, 해가지고 그거를 양산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뭐 예를 들어 뭐 보통 뭐 CI는 다 갖고 계시니까 뭐 제품 브랜드가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요거 신청하시면은 이제 또 그쪽 업체에서 브랜드명을 또 막 갖고 옵니다. 네. 로고 원하시는 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맞게 쭉 몇백 개 갖고 오면 거기서 셀렉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회사가 커졌다
실제 뭐 해외로 이제 막 뭐 수출도 하고 막 한다 하면은 이제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요 해외 출원, 그러니까 이제 개별국 유럽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하는 비용들을 일부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 지역 RIPC 사업은 여기 아마 사업장이 거의 서울이나 경기권이실 거예요. 이쪽이 경쟁률이 너무 세요. 경쟁률이 세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 선정될 확률이 좀 적거든요. 적어서 보통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좀 소재지를 옮기기가 어려운데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다가 소재지를 좀 옮겨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지를 옮겨놓으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뭐 이거는 저희 뭐 IP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어떤 대학교 창업교육센터나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공유 오피스 이런 거 하나 더 있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로 이제 키스타라고 해서 한국특허전략 개발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좀 약간 규모가 좀 꽤 되는 회사들이 좀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좀 참고적으로 그런 사업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특허 출원할 때 거절 심사 나오면 네. 그 거절 심사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면 그 거절 특허 출원을 하고 만약 거절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해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또 다시 특허 출원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특허가 제가 아까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개되기 전에 거절이 확정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공개가 안 돼요. 다행인 거죠, 오히려. 근데 이 뒤에 거절이 되면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 것 때문에 내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심사기간이 좀 늘어났다, 길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선 심사를 해서 태워서 그냥 빠르게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게